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탐구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계약을 한 지 3학년들은 꽤 지났네요. 양적 연구 방법까지 왔습니다. 자, 사회문제를 연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양적 연구 방법, 두 번째, 질적 연구 방법.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 단어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의 차이점은 양과 질이라는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의미하는 바도 양과 질에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항상 사회 공부를 할 때에는 어떤 단어나 어떤 텍스트를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좀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게 되면 그 의미와 그것들이 품고 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오늘은 일단 양적 연구 방법을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와 목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제는 이래요.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다. 실험과 같은 자연과학 연구 방법이 가능하다. 방법론적 이론론을 가지고 있다. 자,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일반적 보편적 법칙 발견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실험과 같은 자연과학적 연구 방법이 아니고서는 일반적 법칙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이 전제 세 가지가 모두 다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방법론적 이론론이라는 말은 말이 어려워 보이겠지만 자연현상, 자연과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그것을 연구하는 방법이 방법론적으로 그 방법이 일원론, 한 곳이다. 즉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거랑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거랑 방법론적으로 같다. 어떤 방법이냐? 실험과 같은 방법이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냐? 일반적, 보편적 법칙을 발견한다는 게 이들의 전제이고요. 양적 연구 방법의 목표는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처럼 일정한 원리나 규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발견하고자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게 양적 연구 방법의 전제와 목표 되겠습니다.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양적 연구 방법 특징 첫 번째,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계량화된, 즉 수치화된 우리가 그것을 무게를 재어볼 수 있는 또는 길이를 재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연현상과 같이 계량을 해볼 수 있는 계량화된 경험적 자료, 우리가 축적하고 직접 조사해본 그런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 법칙을 찾아내고자 한다. 앞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자, 두 번째,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의 발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한답니다.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과학적 지식 발견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실증적 연구 방법이다. 실증적 연구. 이것만 알면 되겠죠.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연구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추상적 사회문화 현상의 개념이나 용어를 구체화하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거친다. 추상적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를 설명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첫 번째, 양적 연구 방법은 실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죠. 정밀하죠. 그리고 일반화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예측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화를 통해서 사회문화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측정을 하잖아요. 양적 연구를 통해서 실험을 해서 일반화를 시켰다고 볼게요. 일반화라는 것은 이것을 A라는 원인이 일어나면 B라는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화를 하면 뭐가 장점이냐? 자, A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B라는 사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이게 일반화가 되어 있다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곧 있으면 B라는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예측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더 커지지 않도록 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양적 연구 방법의 장점 되겠습니다. 자, 단점은 모든 사회 문제를 우리가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은 탐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층적 이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대한 이야기 또는 어떤 사람들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탐구하기는 양적 연구 방법으로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사회 문제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단순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계적으로 인식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적 연구 방법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연구 방법의 절차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두 번째, 연구 주제 선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1번과 2번을 묶어서 어떤 책에서는 같이 또는 우리 교과서에서도 그래요. 이 단계에 대해서는 7단계다, 5단계다, 6단계다, 4단계다 이런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7단계로 해놓은 이유는 뜯어서 보자는 의미가 크고요. 그 단계별로 그거의 선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뭐가 먼저이고 뭐가 뒤쪽이 되는지 그거는 어떤 책이든 다 똑같으니까요. 그 단계가 7단계이다 5단계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일단은 볼게요. 절차 한번 쓱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제기를 해야 되구나. 자, 문제 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는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연구 주제를 선정을 했으면 이것이 어떤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봐야겠구나. 그래서 가설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내가 연구를 어떻게 설계하지? 그리고 자료 수집은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획을 해보는 연구 설계 단계를 거쳐야겠다. 자, 그 다음에 연구 설계한 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설계한 대로 자료를 분석하고 과연 내 가설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검증을 해봐서 내 가설이 맞았으면 그거를 일반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며 내 가설이 틀렸다면 그것은 가설이 기각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여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해 보아야겠다라는 게 양적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좀 뜯어서 봐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 주제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를 선정한다. 당연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 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이 필요하다. 이거는 사회 문제 탐구에서 의미가 있겠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문제 탐구에서만 사회 문제 해결하려는 목적이 필요한 거지. 내가 그냥 사회 어떤 거에 대한 관심도만으로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양적 연구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기존 이론 검증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이론을 검증 가능. 무슨 말일까? 검증 가능.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잠시만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기존 이론 검증 가능은 선생님이 말을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연구 주제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과거의 연구 사례를 확인을 하게 되잖아요. 자, 과거 연구 사례를 확인을 하게 되면, 이미 연구가 되어 있다거나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시 연구하겠다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연구의 필요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필요성이나 이게 연구할 가치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이론을 검증해 보는 것이 이 연구 주제 선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결론입니다. 아직 결론은 아니고 내가 내린 잠정적인 결론이죠. 연구 주제와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를 검토한 후에 아까 말한 그런 연구들을 검토한 후에 가설을 설정하게 되는데 가설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일단 검증 가능해야 되고 검증 필요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중립적을 띠고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됩니다. 나중에 계약하게 되면 스님이 가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좀 깊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경험적 검증 가능하도록 진술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나와 있는데요.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즉 영향을 주는 게 독립변수고요. 영향을 받는 게 종속변수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주는 것은 원인이 되겠죠? 영향을 받는 것은 결과가 됩니다. 즉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하다는 말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업률의 상승은 자살률 상승에 기여한다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업률이라는 게 원인이 되고 자살률이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둘은 하나는 독립변수, 하나는 종속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써놓은 예시에서도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비만율이 높을 것이다. 인터넷 이용 시간이라는 것이 원인이 되고 비만율이라는 게 결과가 되기 때문에 원인이 되는 것이 독립변수, 인터넷 이용 시간이 독립변수가 되겠고 비만율이라는 게 결과가 되는 것으로 종속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가설 설정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연구 설계 단계입니다. 자, 연구를 설계할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할지에 대한 계획 같은 건데요. 자료 수집 방법, 절차, 조사 대상, 조사 범위, 조사 기간,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단계를 말합니다. 이때 앞에서 말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회과학 같은 것은 사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측정 가능하긴 하지만 가능한 것도 있지만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마치 과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측정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측정 가능한 걸로 단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보면 지능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 정의를 거치게 되면 IQ로 바꾼다든지 무슨 다른 학업 성취도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지능을 평가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가 연구 설계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자료 수집 단계인데요. 양적 연구에서는 보통 질문지법이나 실험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질문지법은 우리가 많이 알 거예요. 설문지를 돌려서 하는 거고, 실험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실험처럼 그 과학에서 하는 실험처럼 하는 게 실험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질문지법, 실험법 그리고 이런 것들 조사 방법에 대한 것은 나중에 따로 다음 차시 때 설명이 있을 거니까 그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료 분석입니다.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한 변수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게 자료 분석인데 보통은 자연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을 우리는 사용을 해서 그거를 경험적으로 증명을 해내는 거니까요. 양적 연구 방법이 그런 거니까요. 당연히 통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설 검증 및 일반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설 설정 단계에서 세웠던 가설이라는 것은 잠정적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잠정적 결론이 채택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구 단계, 수집 분석하는 단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가설을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나중에 같이 개인 문제에서 따로 다루게 될 것 같고, 우리가 정직하게 연구를 진행해 왔다면 가설이 채택될 수도 있고 기각될 수도 있다고 할 때, 채택이 됐으면 그 가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일반화 작업을 거치면 돼요. 하지만 기각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를 가설이 채택될 수 있도록 조작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각 판단이 나왔을 때는 다시 가설 설정 단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연구 주제를 바꾸는 등의 아주 초기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화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스님이 설명했듯이 어떤 가설이 채택이 됐을 때 일반화로 정립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A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A라는 원인이 생겼을 때 B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예요. 그러면 어떤 원인이 있었으니 그런 결과가 발생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문제가 A라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 그러면 B라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라면 A라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 B라는 결과가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초반에 설명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 영상을 하나를 틀어드릴게요. 자,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 그 중에는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무슨 출판사의 자료인데, 자연 현상을 탐구할 때에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며 어떤 법칙이 나타나는지 연구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 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에도 같은 연구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양적 연구 방법은 자연 현상의 연구법을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 때문에 양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도 합니다. 양적 연구는 우선 급식이 맛있을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것이다와 같은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한 가설을 세우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설에 담긴 정의를 보다 관찰하고 측정하기 쉽게 만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지요. 급식이 맛있다는 조건을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바꾸어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거나 공부를 잘한다는 결과를 성적이 높다고 바꾸는 것이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하는 예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앞서 세운 가설을 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질 것이다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가설로 수정하게 됩니다. 가설을 세웠으니 이제 연구를 진행해야겠지요?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주로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하거나 질문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회 문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일반화된 법칙을 발견하지요. 이러한 양적 연구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잘못된 분석을 할 가능성이 작고, 법칙을 발견해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현상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찰할 수 있는 행동이나 현상과 달리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동기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람의 동기와 주관적인 생각에 영향을 받는 사회 문화 현상을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봤으니까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선생님이 양적 연구 방법을 약간 6단계로 이건 나눠져 있잖아요. 정리를 해놓은 파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각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살펴보고, 뭐 암기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획을 세울 때 양적 연구 방법을 활용해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니까 우리가 연구 방법 절차에 대해서 또는 그 각 절차에서 나오는 어휘들, 단어들, 그 단어의 의미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정의할 줄 알아야 우리가 사용을 하겠죠. 자, 오늘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혹시 시간이 된다면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교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 차시에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